먼저 그다음에 이제 토론 일단 먼저 진행을 좀 하고요. 그래서 먼저 류명 대표님 이제 토론 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정상근 대표님 설명자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뭐 헬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헬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환경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세대적인 어떤 운동 환경, 홈트에 지친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은 어떤 동기부여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대표님 발표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공간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하나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뭐 멀리 가면 인터넷의 초반에 나왔던 인터넷이라는 어떤 세계일 것이고, 사실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초반에는 보면 텍스트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보통 알고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 세계 만들어지고 그 가상 세계에서는 사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바타를 가지고 채팅하는 것 위주였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게임 내에서 여러 유저들이 협력하면서 어떤 퀘스트를 진행하고 퀘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력하는 단체 혹은 뭐 길드와 함께 같이 뭐 전투를 하기도 협력을 하는 어떤 단계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상의 공간 실제로는 제가 여기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유저와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전된 것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 좀 더 다양한 기기들로부터 접속하는 채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PC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뭐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IoT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컨텐츠가 저는 또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프랜드라든가 제페토 같은 곳은 사실 제가 생각에는 예전에 인터넷 초반에 어떤 포털 사이트의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뭐 뭔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야후나 네이버나 뭐 다음을 가게 되면 원하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유저들이 모이고 또 모인 유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듯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단순히 뭐 PC, 그 다음에 뭐 모바일 기기가 아니라 어떤 웨어러블 할 수 있는 기기들, 뭐 조이펜에서 만든 그런 헬스 기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운동이라는 혹은 뭐 건강이라는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컨텐츠가 우선이 되고 기기는 채널이 되고 그 기기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뭐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결국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기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기기가 접속에 제한을 두는 장벽들은 계속 낮춰질 거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플랫폼하고 컨텐츠의 입장인데 현재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로블록스도 있기도 하고 제표도 있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BM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포털 사이트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이 유저층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접속하는 환경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컨텐츠 좀 더 포커스 많이 맞추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좀 더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 이 서비스 중에 하나가 세컨 라이프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세컨 라이프를 처음에 접속했던 사람들이 다 당황스러웠던 게 허업을 판에 혼자 내동댕이 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똑같이 이제 지금도 보면 수많은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결국은 산재되어 있거나 혹은 그 데이터가 자기가 원하는 일정의 어떤 소구만 될 뿐이지 다른 것으로 확장되기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제공하는 컨텐츠밖에 제가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각자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메타를 바꾼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뭐 제페토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컨텐츠를 좀 더 빨리 붙이고 더 많이 붙일까에 대한 경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컨텐츠의 지금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 기기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사람 친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대신 그만큼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가 빨리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더 많이 폭도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대표님의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점 하나고 그다음에 제가 그간 메타버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에서 나온 간단한 소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다음 강신진 교수님 좀 말씀을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중국기업계 강신지입니다. 예, 자료 잘 봤습니다. 이게 뭐 메타버스를 실체화 이제 뭐 무인 짐용으로 이제 실체화 시키신 것 같아서 이제 현실적인 솔루션을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 그냥 공학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요. 이게 그 카메라가 이게 지금 일반 HD 카메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아니면 특별히 좀 부가적인 뭐 자이로 센스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쓰시는 상황이신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센서 카메라는 그 에저 키넥트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에저 키넥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션에 대한 이 캡처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에저 키넥트가 제공하는 동작의 인식률, 네, 인식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맥시멈 70%를 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R&D를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이 동작 인식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시험 인증을 받았어요. 저희 시험 인증 받았는데 저희 동작 인식 100% 달성했고요. 그리고 그 100%의 동작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작을 인식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굉장히 느리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죠. 이제 인식률은 올릴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맥시멈은 크게 높이지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0프레임 per 세컨드, 30fps의 속도로 맥시멈 70%를 이야기하는데 애큐러시를 저희는 16.73프레임 per 세컨드의 100% 인식률입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기술 처음 만들어 가지고 과제 제안하러 가면 과제 제안 발표하러 가잖아요. 그럼 교수님들께서 저거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택덤 소리 한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너희들이 감히 그런 뭐 이런 반응 있잖아요. 왜 되지도 않는 소리, 거짓말 뭐 이런 거. 제가 무슨 저기 그 테라노스인가요? 뭐 그런 이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제품을 그것 때문에 사실 5기로 저 과제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저희 순수하게 저희 기술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성도 높이고 그리고 실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평가까지 다 그것도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시험 성적을 다 받고 작년에도 받았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가정용도 다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 대표님 지금 이야기가 계속 좀 네? 아직 대표님 이따 말씀하실 시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네네. 강신진 교수님 코멘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강 교수님 또 말씀을 전체를 한번 좀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네. 하여튼.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만큼 힘든 기술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네네네. 일단 그냥 간단히 제 그냥 의견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보기에는 이쪽 피트니스 차세대 피트니스 시장을 노리는 세력이 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이제 위 핏이나 스위치 같은 쪽에서 뭐 저기 링핏 같은 걸로 해서 게이밍 시장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엑스박스 뭐 키넥트도 이제 마찬가지 계열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쪽은 주로 이제 게이머들이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잘 안 해지고 오히려 게이머들이 면피용으로 막 가족용 게임이라 해서 이겨가지고 뭐 켜지는 경우가 이제 많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 시장 쪽에서 이제 넘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개발하셨던 것처럼 모션 인식 기술을 이제 가져오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뎁스 카메라 기준으로 이제 가져온다든지 근데 그거 좀 더 나가서 이제 3차원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그냥 그 뎁스 정보 없이 그냥 끌고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펠로톤이었다나 뭐 미러 같은 쪽이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컨텐츠를 엎어가지고 플랫폼으로 비즈니스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로 이제 하나의 흐름에 이제 두 번째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제 삼성 같이 이제 휴대폰 이제 스마트워치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센싱해서 앱으로 연동시켜 가지고 이제 플레이하게 만드는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접근법이 이제 조금씩 다르신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게임 쪽이니까 그냥 게임 쪽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정보 말씀드리면 이제 저스트 댄스라고 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콘솔 게임에서만 있었고 이제 뭘 차야 되지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옵션이 있었고 물론 정확도는 그냥 형편없었고요. 그냥 하는 거였는데 요즘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저스티스 나우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이미 뎁스 카메라가 이제 탑재돼 버리니까 모바일에다가 TV 연동시켜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저스트 댄스를 막 그냥 2,000개 뭐 노래 있던 거 그냥 통째로 다 해버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그동안 이제 뎁스 정보 없었던 거에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치열한데 아마 지금 이제 무인 피트니스가 활성화될수록 이제 그 하드웨어 기기 쪽이 이제 잘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홈트가 활성화됐을수록 이제 그런 이제 모바일 기기 이건 별도의 이제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뭐 이게 시장을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여 가지고 네, 둘 중에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술력이 충분히 있으셔서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포팅하시는 거는 이제 분명히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두 개의 기회 쪽에서 아마 많이 고민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게이머들도 이제 저스트 댄스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콘솔 하다가 이제는 모바일로 그냥 쉽게 하려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 드려봤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두 분 그 류명 대표님하고 강 교수님 그 지금 같은 코멘트가 있으셨는데 정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뭐 좀 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아까 류명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뭐 간단하게 사실 제가 무슨 이 메타버스 쪽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발표 중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의 그 뭐 제페토나 또는 이프렌드나 하는 것들이 사실 가상 세계에서의 그냥 단순한 커뮤니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저기 메타 그러니까 호라이즌 메타의 호라이즌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그들의 서비스의 철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메타버스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성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게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메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주변에 카메라들을 그렇게 놓고 서로 공유한다? 과연 그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메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이제 발표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통역 없이 그냥 그 플랫폼 안에서 내가 내 말, 자국어, 모국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다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같은 자기의 언어로 또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과 일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동시에 다 한국말로 들으면서 서로 설명하고 이러는 어떤 공간과 오브젝트를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개개인들이 또는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구축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허들이 일단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대중화를 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라이즌이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실질적인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있는 해외의 대기업들이 바라보는 뷰하고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뷰가 다른 이유 중에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실증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내 몸이 피지컬하게 실제 피지컬 월드에서 내 몸이 바뀌어야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아바타가 근육질이 된다라고 해서 내 몸이 좋아지고 그거가 막 만족감을 느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저스트 댄스나 댄스 센트럴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피트니스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동작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게임업을하게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 저희도 사실은 투자 받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희가 무인 피트니스 방을 만들고 무인 PT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목적하는 건 그거거든요.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기술을 만들었고 그리고 트레이너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애큐러시에 저희는 거의 막 미친 듯이 집중을 했던 건데 사실 그냥 게임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애큐러시 높지 않아도 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기술 그냥 걔네들이 제공하는 그 SDK 가지고요 70% 언더로 나와도 게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희가 100%를 달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트레이너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타다가 택시 기사를 대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저희는 하면서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였어요. 미친 짓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건 저희는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고 그래서 게임이나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만들었어요. 커리큘럼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용자의 체형과 동작을 측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 PT 트레이너들이 저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도 트레이너들이 운동에 대한 커리큘럼을 고객들한테 회원들한테 얘기해주는 트레이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운동 처방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운동만 했지. 예, 이런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대체해 주는 거고 그 서비스를 메타버스 안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달라요. 게임처럼 하면 재밌겠다. 근데 실제로 PT를 받는 사람들, 피트니스 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게임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 머슬이 단단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그게 재밌으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내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존을 가가지고 골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재밌었기 때문에 나는 골프를 했어. 그러니까 너도 재밌어야 돼.
이 주문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적인 요소를 넣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 기획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표현을 했고, 실제로 그 컨텐츠 안에서 그렇게 재미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기 위정 교수님께서 아시지만 저도 베이스가 게임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 업계에서만 20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게임적인 컨텐츠를 게임업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메인으로 놔두고, 그거는 그냥 컨텐츠를 계속 애드온해서 재밌게 만드는 거는 구성을 해서 계속 붙이고 있고, 그런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국내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하고 이 서비스를 지금 같이 붙여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재밌어 하십니다. 이제 실제 그쪽 플랫폼 업체분들도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오픈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오픈하게 되면 아마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방금 답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지금 정 대표님 답변과 그다음에 유명 대표님과 강신희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은 논점이 정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정말 현실을, 그러니까 정 대표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메타버스의 상의 뭔가의 액션이 현실하고 바로 100% 서로가 연동돼야 된다. 그 이제 피트니스 같은 영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류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세컨 라이프의 이해를 말씀을 하시면서 메타버스에는 컨텐츠적 요소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강 교수님도 사실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강 교수님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게 기술적으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사실은 복선을 깔면서 표면상으로 강 교수님은 그런 질문을 논문 심사하는 그런 어떤 모드로 해서 질문을 하신 걸 강 교수님 제가 잘 캐치를 한 거죠. 동업자들은 압니다. 동업자들은. 그래서 사실 재밌는 포인트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상의 이슈들 이게 있는 거고, 디바이스 상의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바이스가 이제 현실과 가상을 중개하는 그런 이제 중개자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중개자들을 거쳐서 뭐 그게 이제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카메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개라는 렌즈를 거치면 이제 류영 대표님이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리고 과거 이제 세컨 라이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컨텐츠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런 거고, 이제 정 대표님 말씀은 컨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피트니스나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피트니스 외에도 사실 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은 현실 영역에서 상당 부분 있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여러 분야, 사실은 뭔가 피지컬하게 뭔가 행위를 하는 쪽은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연동하는 그 현실하고 일치성 또는 현실을 반영하고 연동시킨 게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좀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비즈니스의 돌파구로 이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세 분 말씀은 각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또 한번 우리가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정 대표님까지 이제 방어가 아니죠. 정 대표님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다시 이제 류명 대표님,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세컨 라이프 이런 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또는 이제 정상훈 대표님에 대한 또 한 번의 코멘트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한 류명 대표님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저 게임 쪽 보면 뭐 원신이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그다음에 콘솔, PC 쪽에 대해서 동체 게임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 게임 멀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각 게임마다 UI는 틀리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걸, 메타버스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이제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 게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온라인 게임. 이게 뭐 PC를 통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콘솔을 통한 콘솔 온라인 게임이다, 모바일 통한 온라인 게임이다.
뭔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는데 그게 저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게임이라는 건 보면 모바일은 모바일에서, PC는 PC에서, 콘솔은 콘솔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당연히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굳이 뭐 이 게임을 내가 모바일로 해야 되나? 콘솔도 있는데 콘솔로만 해야 되나? PC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제가 볼 때 결국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기기의 제약은 계속해서 낮아질 거고 그 기기는 결국은 컨텐츠를 이용하기 어떤 도구로서 점점 더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 도구들은 점점 더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디지털 세대라고 하긴 하지만 뭐 MZ 세대라고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기기에 사용하는 어떤 체력이라든가 정신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도 결국은 기기가 해줘야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만간 모든 기기들은 좀 더 경량화되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단순히 음성을 인식한다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디폴트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가 결국은 승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기가 어떤 기기에 대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말씀드린 그 제페토라고 얘기를 제페토가 사실 모바일에서만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이 된다라든가 그 위에 또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지만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뭐 굳이 제페토만의 얘기는 아니라 다른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 혹은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그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조금 더 확장성에 대해서는 유리한 고지를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항상.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지금 뭐 류명 대표님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류명 대표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분위기의 코멘트가 돌았는데요. 민경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조이펀을 보면 좀 닌텐도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냥 소감이에요. 그래서 위핏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저스트 텐스와 같은 콘솔을 통해 움직임을 인식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트레이너 대신 역할을 대신하니 콘솔 게임들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 하셨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위핏을 통해서 6kg를 뺐었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6kg를 뺐었는데 저희 움직임을 통해서 게임에 반영되는 게 너무 재미있게 운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운동도 재미가 있어야 지속 가능가예요. 하하.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어떤 위핏의 경험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조이펀을 이제 이런 어떤 이 솔루션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위핏하고 상당히 뭐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위핏하고 그런 구조를 반영하면 참 재밌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는 것은 결국에는 현실의 뭔가의 변화가 게임의 반대로 이제 반영되고 이런 또 하나의 측면들을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아요. 6kg 감량이라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의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재미 요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민경희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방금 이제 류명 대표님 말씀도 하셨고 강 교수님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뭐 방향성일 것 같은데요. 이제 휴대폰 아무래도 라이트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즐거움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인바디 체크하듯이 이제 정확한 정확도나 지도, 코칭이 더 필요하니까 이쪽은 더 정확도가 또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제 생각에도 뭐 대표님 생각을 공감하는 게 이게 나중에 짐이 이제 무인화되거나 전문 기기로서 뭐 이런 장비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시장 수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 그런 기기를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못 봤는데 아마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화두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네트워크 기능이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이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이제 화두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펠로톤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를 해서 뭐 같이 이제 컴피티션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 기계를 더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약간은 내재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무인화 짐, 이제 만약에 짐이 나중에 무인화 쪽으로 더 간다면은 사람들이 좀 더 고독한 가운데 운동을 더 하게 되는 시츄에이션이 갈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정확도를 체크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고독한 사람들이 더 네트워킹을 해줘야 되는 기능도 또 필요하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신 뭐 이쪽 피트니스계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대표님께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정 대표님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그 펠로톤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펠로톤은 피트니스 업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이제 스피닝 바이크를 하는 회사지만 그거는 툴이에요. 그래서 그 펠로톤은 저도 가서 그들의 발표도 들어보고 대표도 만나보고 했는데, 펠로톤은 지향하는 바가 MCN이에요. 멀티채널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거기는 방송사예요. 네, 그래서 그냥 스피닝 바이크에 모니터를 달아놓고 그 모니터에다가 그냥 예쁘고 재미있고 유쾌한 여성들과 남성들의 강사를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멀티채널로 뿌리면서 사용자들이 그 채널을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공급하는 컨텐츠 공급사지 피트니스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펠로톤이 성공했는데 그게 피트니스로 성공했느냐?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할 때 그 멀티 채널을 구독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내가 매달 $39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해지율이 0.3%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열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모델이 된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가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보면은 내가 가상 세계의 나,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내가 어떻게 동기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딱 알기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어야지 이 플랫폼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유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가 중요하고 그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왜 존재하고 그 컨텐츠를 내가 이용하면서 어떠한 이득을 얻느냐,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진짜 절실하게 그게 뭐 생필품과 관련된 요소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 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된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피트니스는 킬러 컨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피트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보면 실제 저희가 피트니스 센터에다 저희 디바이스를 갖다 놓고 나니까 PT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시간당 8만 원 내세요. 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은 그 시간당 8만 원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런데 내가 PT는 받고 싶어요. PT를 안 받으면 그 헬스장 가가지고 이렇게 배회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런닝머신 탈을 하려고 하는데 런닝머신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하기 제일 좋고. 근데 이게 뭐 뭐랄까요, 이제 아주머니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딱
올라가셔가지고 3시간씩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에 그래요. 아, 한 1시간 정도 한 사람들 뒤에 가서 쓰거든요. 이제 저 사람은 곧 내려올 거다. 저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내려오면 내가 거기 올라가려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근데 그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빠져요. 다른 사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그 뒤에 섰다가 하는 거 보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러 가기가 싫어요. 이 사람의 마인드예요, 마음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3시간씩 그 러닝머신 뛰는 것도 그분의 자유예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누구나 느껴요. 근데 시간당 8만 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중년들은 내가 이제 버는 게 있으니까, 예, 뭐 시간당 8만 원에서 뭐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일단 하고, 목돈이지만 하고 돈 내고 재밌어요. 하면 좋아요. 근데 그 돈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2만 원, 3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딱 갖다 놓으니까 why not? 땡큐. 그러면서 저희 디바이스 앞에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1시간이면은 딱 끝나고 내가 시간 되면은 딱딱딱 다음 순서를 내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뭐 트레드밀처럼 그 러닝머신처럼 막 몇 시간씩 그냥 줄창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 뭐 제가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의 파워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파급력을 가지고 같이 서로 연계하고 또 소통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야 우리 같이 운동하자 그러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야 너 몇 번 했어? 나 몇 번 했는데 너 달리기 그러면은 요번에 1분 동안에 몇 미터 달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달리면서 운동. 근데 이게 사실은 리핏에서 주는 애큐러시가 저희 쪽에서 주는 애큐러시랑은 운동의 종목이나 이런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김종국 같은 사람한테 리피트 해보라 그러세요. 안 해요. 재미없어서. 재미를 느끼는 요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저 코멘트 하나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또 들었는데 그 뭐냐 그 상명대 스포츠 융합학부 이영국 교수님 코멘트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아주 좀 이야기 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영국 교수님 또 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 좀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이폰에서 잘 알고 있다고. 또 대표이사님 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영국 교수님 너무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영국 교수님은 스포츠 ICT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특히 개인별 운동 처방, 그러니까 PT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정상권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제 타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정 대표님 그 솔루션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 그 PT 그 트레이너들 그 잡 이슈가 괜찮아요? 이거 뭐 반은 농담입니다만 또 그분들의 어려움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정 대표님 그 조이펀 그 솔루션에 가면 초급 정도의 트레이너들은 일단은 쉽게 대체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느낌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스크린 골프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PT의 결국에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것들의 대중화. 그러니까 이 골프의 대중화를 이뤘던 데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게 스크린 골프였거든요. 그런 것도 스크린 골프도 처음에는 아주 진짜 소박하게 운동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스크린 골프 처음에 개발 당시 그 기업을 대전에서 시작하신 그 회사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천장에 골프공을 이렇게 실로 매달아 놓고 그걸 쳤대요. 그걸 치면 골프공을 치면 다시 이제 골프공이 묶여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대중화되고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 실내로 돌아버린 그런 아주 엄청난 어떤 하나의 야외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아웃도어 스포츠를 인도어 스포츠로 바꿔버렸던 대단히 어떤 재밌는 사례였고 반대로 그렇게 되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스크린 골프를 쳤던 20, 30대들이 또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 아웃도어로 나와버려요. 실내 골프장으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재밌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제 BM의 이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이슈에서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고 막혀 있다고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유명 대표님이 대단히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아이템만을 이제 팔게 되면 아이템 판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동대문이나 남대문 쇼핑몰 이런 모델에서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재밌는 좀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뭐 현실 세계 또는 메타버스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하고 융합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메타버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다음 그거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BM이나 특히 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정부가 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온라인 오프라인의 연동이라든지 결합, 융합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어떤 식의 정책적으로 좀 뚫어주면 좋을까라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뭐 굳이 이걸 분리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자유롭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명 대표님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 비행 관련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플랫폼들의 대부분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파는 형태 혹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 일종의 부가 서비스를 할 경우에 추가로 유저들로부터 이제 비용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어떤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뭐 의류나 혹은 뭐 액세서리 의류가 될 건데 이건 실제로 국내나 해외에 있는 의류 업체나 액세서리 업체가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혹은 또 새로운 디자인을 현실 세계에서 팔고 또 그게 파는 것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과연 지속적인 BM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굳이 이걸 뭐 안 좋은 표현을 쓴다라는 건 그렇지만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로 전락하는 게 과연 메타버스의 BM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의심이 들고 새로운 BM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간의 인터넷 세계에서 만들어진 BM이라는 게 결국 보면 사람이 모이면 그 모인 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형태, 광고 회사로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구글이나 페북했던 그간의 이제 BM 모델이긴 한데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들도 과연 그렇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뭐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의 어떤 수입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국적 회사의 직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에 맞춰가지고 뭐 번역 서비스를 한다라든가 통번역 서비스를 한다라든가 혹은 협업들을 제공하는 개념의 어떤 서비스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의 로컬은 보통 보면 초반에 이제 마중물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 뭐 정부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대신 이제 메타버스를 만드는 서비스 회사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BM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좀 초점을 두고 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성장하는 초반에 어떤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협업 툴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협업 툴의 어떤 뭐 접속 기기는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뭐 가상의 안경을 쓴다라든가 웨어러블 기기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협업 툴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원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되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페토에 BM을 만들겠다. 여기 지원해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서비스에 대해서 BM을 만들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BM에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초반 지원 이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 교수님 좀 어떠신가요? 이 규제 쪽 하면은 뭐 이번에 뭐 제페토가 뭐 게임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가면 이제 워낙 페널티가 많으니까 이제 메타버스나 플랫폼으로 빠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에서도 뭐 저기 비트코인 연동시키는 것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피하고 이제 해외 쪽으로 먼저 출시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뭐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요. 근데 대다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신산업 기술 산업들은 뭐 예측 불가능한 애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날 거라 뭐 하다가 뭐 어디 부딪히고 뭐 어떻게 깨지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결국 그냥 규제 샌드박스 같은 시스템이 더 작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제 헬스클럽의 뭐 주무부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또 겹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과기부나 뭐 어디 뭐 이렇게 겹쳐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실제 내가 뭐 사업체 운영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컨택해야 되는지부터가 이게 굉장히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이게 콜센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신사업을 규제가 대체 어디에 내가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 출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쪽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고민되고 일단 이제 컨택 포인트부터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쉬운 프로세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이제 강 교수님이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VR 게임, 그러니까 VR 게임이라기보다 VR 뭐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나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부처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그냥 뭐 그 반은 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VR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VR 게임을 컨텐츠 그게 이제 두 개, 문체부의 두 개의 영역의 법의 규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법하고 관광산업진흥법 두 개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보면 컨텐츠 심의만 받으면 돼요. 관광산업진흥법을 받게 되면 디바이스, 기기의 하드웨어 심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안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가 고장이 잘 나는가,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걸 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 흔들리니까요. 그다음에 콘텐츠로 가면 이게 뭐 폭력적이지 않나, 선정적이지 않나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맞물리는데요. 이 두 가지의 중복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한 부처 안에 두 개의 규제가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뭐라고 이게 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제가 참 되도록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그 여러 의견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 지금 호서대 이준 교수님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최근 정부 정책으로 백신 패스가 없는 분들은 헬스장을 못 가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네요, 진짜. 메타버스 피트니스가 이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코멘트를 주셨는데 정상훈 대표님 기쁘시겠습니다. 이런 또 아주 든든한 백업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소개를 드렸던 민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운동할 시에 운동은 너무 힘들면 포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트레이너가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건데, 운동은 목표의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목표의식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헬스장을 가는데, 트레이너 1회 뭐 시간당 1회 8만 원 이게 무서워가지고, 저는 혼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그 쓰는 기계가 기구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시작해서 그다음 쭉 돌아가면서 저 혼자 마지막으로 아령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쫙 돌고 저는 샤워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 게 있고요. 너무 개인 PT 너무 비싸요. 저는 어쨌든 부담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영국 교수님, 아까 그 상명대 이영국 교수님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스크린 골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스크린 골프존도 과거보다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 분야는 골프 현장을 가상화했는데 그게 거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영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메타버스에 있어서 가상과 현장에 약간 어떻게 보면 정상훈 대표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 교수님도 이제 그 코멘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자체 플랫폼의 종속적인 시스템이나 API로만 제한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에 큰 제약이 보이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세 분에게 조금 잠깐 이 코멘트에 대해서 이준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내의 제페토나 이프렌드가 정말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면 기존 웹이나 앱 플랫폼 회사들이 오픈 API 및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가야지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그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류명 대표님, 강신진 대표님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류 대표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이제 그 코멘트 하신 분 의견을 듣고 이제 생각났던 게, 사실 이제 로블록스가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잘 없애는 걸로 가잖아요. 왜냐면 이제 게임이라는 게 결국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모바일에서는 수수료의 30%를 어쨌든 뭐 구글 애플에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고 하면 뭐 오픈 API 형태로 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 서비스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많은 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게임 쪽에서만 본다고 하면 뭐 글로벌 퍼블리셔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K-팝, 그다음에 뭐 K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도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 다양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어떤 패널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제페토와 계속해서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건 뭐 제페토는 특정 업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 교수님은 이제 호서대 이제 게임학과 교수님인데 아주 젊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강 교수님도 조금 잠깐 여기에 대해서 오픈 API 상당히 이게 저도 대단히 이준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페토나 우리나라 결국에는 한국의 이 컨텐츠나 이 플랫폼 이슈가 뭐 플랫폼 이전에 이제 컨텐츠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올해 한 20여 년을 지켜보면 한국은 플랫폼을 과연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항상 그런 자괴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또 한 번 그런 이제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만 결국 돈은 넷플릭스가 번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OTT에서도 그런 플랫폼,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오픈 API 등등의 확장성이 플랫폼이 있는가, 글로벌로 나가려면 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과거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유저들의 자유도를 좀 낮추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정반대의 대극에 있었던 게 자유도를 극대화시켰던 게 세컨 라이프였죠. 반대로 세컨 라이프는 자유도를 극대화시켜버리니까 이제 유저들이 황당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오픈 API 이슈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확장성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좀 코멘트 해주시죠. 예, 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확장하려면 외부 인터페이스가 뭐 통일되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확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그 윗단에 이제 미드웨어도 잘 구성이 돼 있어야 이제 유저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다 이제 그 부분을 구축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렸고 잘 됐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요, 내가 지금 뭐 이른바 로블록스나 뭐 이걸 뭐 샌드박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이게 지금 제 주변이나 저기 누군들 이렇게 물어보면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거를 즐기는 세대가 이제 딱 한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젊은 층 10대나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연결되는 이제 시리즈물로서 요거를 좀 어떤 특정 세대가 이제 요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컨텐츠의 처음으로 이제 요거의 퍼스트 컨택트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접목되면서 요 세대에 있는 세대들은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러한 수평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컨텐츠 뭔가 만들고 이런 연동시켜서 재미를 느끼는 세대인데 그 기존에 있는 세대들은 이걸 하라 그러면 저 완성도 떨어지는 저런 거를 좀 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기피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확장성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필요한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월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특정 세대, 근데 이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대세가 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이제 제 세대 주변은 이거 잘 모르거나 잘 안 하거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갈라지지 않을까 확장성이 있어서는 확장이 밑으로는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위로는 좀 쉽지 않나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블록스를 가보면 저는 이제 로블록스에서 좀 황당한 케이스를 좀 직접 당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던 이제 로블록스 캐릭터를 애기 캐릭터 한 2살, 3살 정도 애기 캐릭터를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사용을 해봤더니 어떤 그 이제 소녀 캐릭터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저를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유아놀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저한테 젖병을 물려주고 그다음에 뭐 옷도 이불도 덮어주고 잠도 재우고 뭐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 놀이의 대상이 됐던 그래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자기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저를 이제 데리고 그냥 그 다음에 케어하겠다는 거죠. 케어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갈 데가 많은데 딴 데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블록스라는 게 결국 보면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놀이터에서 노는 그런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놀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디즈니랜드처럼 놀이공원처럼 완성도는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놀이터는 즐거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즐거운 이런 대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 10대들의 또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서의 어떤 그 로블록스 또는 제페토 같은 그 기능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이제 정상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그야말로 현실의 뭔가의 비즈니스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단지 그런 엔터테이닝을 떠나서 메타버스 세계를 현실에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정 대표님의 그런 시도라든지 노력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과거에 특히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과거에 이제 과기정통부라든지 나이파가 했었던 예를 들면 동대문 어떤 그 VR 쇼핑몰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런 어떤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 볼 때 그걸 교훈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현실과 가상을 메타버스를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도의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고 이런데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를 아무래도 다뤄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면 메타버스의 어떤 산업 정책으로 해줘야 될 부분,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제가 뭐 어줍잖게 사실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언급할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회사가 메타버스를 한다고 이제 기사가 몇 군데 나니까 지자체에서 연락들이 오세요.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용역을 의뢰를 하시는데 뭐 8천만 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아마 지자체의 실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실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를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버스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컨텐츠가 움직여야 되고 소비되어야 되고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세요. 이해도가 없이 그냥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메타버스가 워낙 뜨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핫템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싶어하는 이걸 무슨 컬렉션 하듯이. 저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게 참 그것도 다 지역의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왜 그런 데다 낭비를 할까? 근데 이게 그걸 이렇게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발 좀 뻘짓 안 하게끔 좀 그런 좀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런 컨텐츠를 하는 회사들이 어쨌든 저희는 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사업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대형화되고 규모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에코시스템이에요.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성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벤처기업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IP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대형 플랫폼에 종속이 돼서 거기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 서비스를 그냥 어느 유력 기업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컨텐츠를 사실 그냥 정정당당하게 M&A를 해도 참 좋은데 유사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냥 갖다 꽂아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미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지금 막 만들어지고 개념이 정리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강신진 교수님께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의 컨텐츠 사업자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 저희같이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개발자 엔지니어들 사실 언론사에서 뭐 NC나 이런 이제 사실 큰 게임 업체들 신입사원 연봉 1억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직원들 채용도 못해요. 신입사원들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디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 우수한 인력들 데리고 간 그 대기업들이 사실 저희 막 1년씩 걸려야 되는 거 한 2, 3개월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시장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냥 시작 딱 하나 들어먹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말씀드린다면 감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규제적 측면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어떤 발표하고 좀 토론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12월에 최종 이제 마지막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분과위원회 저희가 세미나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장소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나왔던 좋은 제안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상훈 대표님 그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한 1억으로 뭐 플랫폼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게 유저들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안 모이면 예를 들면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한 명 그 유저들이 5명이 있다. 이러면 정말 좀 황당합니다. 웃기는 오히려 더 아마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도 제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잖아요. 온 지자체가 들고 일어날 텐데. 그리고 또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업화해서 기획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장, 시장이나 군수가 도장을 찍고 이제 올리잖아요. 이게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려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내려가면 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지금 최근에 또 알고 있는 게 어떤 지자체 중에 도 단위의 굉장히 큰 지자체에서 도 차원에서 메타버스 무슨 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 정부 우리가 이 귀중한 국고가 국가 예산이 정말로 막 쏟아져 내리니까 구멍 뚫린 듯이 빠져나가는 이런 그리고 그게 태반이 실패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좀 보는 이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화두를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을 잘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는 잘 안 보인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럼을 통해서 그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의미 있는 하나의 우리가 실천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발표해 주셔서 정상훈 조이펀 대표님 그리고 류명 대표님, 강신진 교수님 두 분 토론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대단히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융합 포럼 가상융합 경기 활성화 포럼의 저희 정책 분과의 저희들 세미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